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는 선택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는지 촬영하고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선택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요. 우리가 정신질환, 마음의 병이 생기면 왜 좋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지,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들이 대개의 생명체들이 안 하는 자살이라는 선택을 왜 하는가, 혹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로봇,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연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분야가 만만한 분야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뇌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일단 뇌를 잘 알아야 되겠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의 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 정신의학이라든가 신경의학도 잘 알아야 될 거고요.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도 하려면 뭔가 전자공학적인 방법들도 알아야 되고, 그걸 마음을 이해하려면 수학과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고 로봇이 움직이게 만들려면 로보틱스, 기계공학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를 알려면 이렇게 두루 여러 분야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찾아와서 이 뇌공학 분야를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그 학생들이 와서 끝까지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찾아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2달 전에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격돌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파고 이 사건, 이세돌과 알파고의 이 대결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끌게 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정말 위협받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다 보면은 뒷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분 되게 재밌겠죠. 근데 인공지능의 역사는 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한번 견뎌봅시다. 우리 한번, 인공지능이 너무 신기한 사실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걸 제일 처음 생각한 사람이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죠? 이 컴퓨터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사람인데, 컴퓨터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냥 계산기잖아요, 컴퓨터는. 근데 이 개념을 내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싶으실 텐데, 사실은 알렌 튜링이 이 컴퓨터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기능이 있었어요.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와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장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임의로 정의한 일을 뭐든지 수행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유니버셜 머신, 뭐든지 수행하는 기계를, 마치 우리의 뇌처럼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을 한 이후에 이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1956년도에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뇌와 꼭 닮을 필요 없이
지능적으로 뭔가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기계를 AI라고 부르고 그 분야를 연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 20세기 내내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세기에 만들었던 이런 장치들은 다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일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다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연산은 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을 IBM의 딥블루가 이긴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1997년도에 벌어졌기 때문에 못 봤죠? 네, 못 보셨죠? 네,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왜 재밌었냐? 게리 카스파로프는 진짜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져도 게리 카스파로프는 이길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런 게리 카스파로프가 진 겁니다. 두 번째, 이세돌 선수는 너무 쿨했잖아요. 지고 나서 이거는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진 게 아닙니다. 네, 너무 교과서 같잖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네, 저분은 어땠느냐? 지고 나서 난동을 부렸어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막 물 막 던지고 나 다시 재도전할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거 IBM의 딥블루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쿨한데 사람은 지고 막 지저분하게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게 사람의 미래가 어둡구나. 네. 이걸 그냥 그 사건이 보여준 거예요. 여실히.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체스 둘 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공지능은 헛똑똑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네. 뭐 개와 고양이도 제대로 구별 못하고 우리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감정, 이런 것도 없고 의식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산, 연산은 잘하지만 이런 애를 곁에 두고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모라베게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미적분학처럼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이 컴퓨터하기엔 굉장히 쉽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 감정을 갖고 걸어다니면서 말하면서 사람 눈을 마주치는 거 너무 쉬운 일인데 얘네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얘를 곁에다 두고 사용할 수는 없겠구나, 헛똑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되게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우리는 잘하는 걸 컴퓨터는 못하고 컴퓨터는 왜 우리가 못하는 그 어려운 복잡한 연산들을 다 잘하게 됐을까요? 똑같은 지능 시스템인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볼까요? 답 알고 있는 사람. 네, 얘기 들어볼까요? 그 인간이 뭐 개랑 고양이 구별하고 이런 거는 과거 어릴 때부터 학습된 그런 거라서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한테 가르쳐 주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걸 뭐 고양이를 이렇게 학습시킬 때 고양이의 각도나 모양 이런 게 조금만 바뀌어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까지 칠 일은 아닙니다만, 좋은 답에 가까운 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 8cm니까 우리 개잖아. 이렇게 인식합니까? 고양이 눈과 눈 사이가 3cm네? 얘는 무슨 종이네? 이렇게 인식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한테 그렇게 인식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걔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어요. 이 아주 혹독한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중적 관심도 멀어지고
정부는 투자도 안 하고 기업도 지원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떠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인공지능 분야 내에서도요. 이렇게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0년대는 좋은 결과를 못 냈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딥러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로소 그 딥러닝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알파고입니다. 네. 이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깊이 배운다는 거죠. 네, 1980년대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제안했다가 그것이 빅데이터와 만나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도대체 딥러닝이 뭐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저렇게 인풋을 받고 처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는데요, 그 처리를 하는 영역에 여러 레이어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수학적인 장치들을 넣어주면 얘가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 그들 사이의 의미들을 추상화하는, 좀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저 다음 레이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구별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얼굴이 크면 남자일까요? 머리가 길면 여자일까요? 아니죠. 입술이 빨가면 여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룰을 만들고 그 몇 개의 룰을 통과하면 남자냐 여자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거의 100%의 정확도로 남녀 얼굴을 잘 구별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남녀 얼굴을 배웠던 방식을 상기해 보면 됩니다. 예. 부모님이 자,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네, 이런 걸 가르쳐 주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남자들 얼굴끼리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공통점들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자의 얼굴을 봤을 때 여자의 얼굴끼리의 공통점을 추출해내서 다음에는 미국 사람을 봐도 아프리카 사람을 봐도 그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남녀를 구별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이런 방식으로 바둑을 둔 겁니다. 놀랍게도 알파고는 바둑 두는 규칙을 몰라요. 바둑 두는 규칙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룰을 몰라요. 그러면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느냐? 알파고는 바둑에 이기는 법만 알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결과값을 계속 넣어줬어요. 기보를 넣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면 백이 이긴 거야, 자, 이렇게 하면 흑이 이긴 거야, 이걸 계속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고가 룰은 모르는데 이렇게 두니까 이긴 거네, 이긴 것들 사이에 공통점을 추출해내고 지는 것들 사이에 공통점을 추출해내면서 이기는 방향으로 자신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방법, 강화 학습이라는 걸 장착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칭찬해주면 그 행동 많이 하겠죠? 네, 여러분들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틀릴 때마다 아이, 그건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고 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시스템. 네. 또 한 시스템은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이패드 사줄게.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갑자기 100점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리고 아이패드를 얻어요. 그리고 점수가 떨어집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학습법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어렸을 때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사회에 아주 곳곳에 이런 방식의 학습 기제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그렇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파고는요, 룰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자신의 집수를 늘려라. 네. 그래서 자신의 집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승수를 계산해서 착점을 찾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가르쳐줄 필요 없이 그냥 상황 안에 넣어주고 너 더 높은 점수를 따도록만 하면 걔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결과물이 좋은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파고로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알파고를 만들기 전에 2년 전에 저희 학회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을 보고 과학자들이 완전히 충격과 탄성에 빠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 벽돌 깨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오락 해봤죠? 그 벽돌 깨기를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을 우리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인공지능은요 벽돌 깨기 룰을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벽돌 깨기 상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룰을 익히기 전이니까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하면서 막 헤매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 10분 이 벽돌 깨기 트레이닝을 받은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공을 마구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네. 이렇게 벽돌을 깨니까 점수가 올라가네. 근데 내가 공을 빠뜨리면 다시 제자리가 되네. 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10분 동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잘 못합니다. 근데 2시간 120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PC방에서 사는 13살 소년 수준으로 벽돌 깨기를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란한 손놀림. 사실 손놀림으로 따지자면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잘하겠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벽돌을 효과적으로 잘 깨는 겨우 2시간 만에 이런 녀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4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얘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이때 과학자들이 완전히 놀란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놀랍죠? 인공지능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거 흉내내는 거야.가 아닙니다. 예, 얘가 스스로 깨친 전략이에요. 내가 어떻게 속도를 달리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고, 걔가 한 방향으로 뚫어서 위에서 내리치면은 거기가 좁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벽돌이 깨지고 내가 실수할 확률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벽돌 깨기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터득한 겁니다. 예. 저걸 보고 나면 제 생각이 있는 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 예. 이 벽돌 깨기가 아니라 저런 애가 우리 일상에 오게 되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유사한 일을 하는데 얘는 나랑 다르게 하는데 더 잘하네. 이런 방법은 어디서 배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그 알파고 시대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굉장히 우리보다 빠르죠. 포크레인 우리보다 삽질을 잘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고는 왜 특별히 더 두렵냐 하면 제가 다른 기계들은 우리가 통제를 잘 할 수 있는데 얘는 통제가 어려워요. 지가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닥터 왓슨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로봇은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임상 데이터를 다 넣어가지고요, 얘가 환자의 간단한 임상 데이터만으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정확도가 98%가 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될 그런 환자인데 제가 그냥 수술해서 장기를 자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했다가 의료 사고가 나면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근데 얘가 시키는 대로 하자니 의사의 양심에 꺼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났다. 네. 이 시스템을 다시 고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킨 거라 뭔가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얘한테 끌려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미래에 가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프레이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2013년도에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평가했어요. 예.
1000만 개 정도 되는 직업에 대해서 자, 이 직업은 좁은 방에서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쉽게 컴퓨터로 대체되겠네. 근데 이건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사람과 막 협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그런 일은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되지 않겠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직업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저 왼쪽에 보이는 33% 정도 되는 직업들은 컴퓨터로 대체하는 게 매우 어려운 직업군들인데 가운데는 좀 비어있죠? 근데 오른쪽 끝을 보세요. 무려 47%나 되는 직업들이 이런 거는 그냥 매뉴얼화해서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무려 700만 개 정도 되는 직업들이 이거 사라지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보고서를 모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로 대체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계로 대체했을 때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고 그 사회가 그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사람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발달했다고 발달한 기술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핸드폰 중에 그런 핸드폰 알아요? 이렇게 허공을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저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핸드폰 있죠? 예, 여러분 쓰세요? 예, 안 쓰죠? 예. 왜 안 쓸까요, 우리는? 좀 흉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될걸. 이러면 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 사람들이 안 원하는 거예요. 손에 뭐가 묻었을 때 만지지 않고도 그럴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은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 정말로 저 직업군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군들이 많이 존재하네 라는 생각들은 좀 드는 거죠. 네. 미국의 햄버거 가게에서요 저렇게 햄버거 만드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10조 원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전 세계 매장에 저 로봇을 장착하는데 한 40조 원이 든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한 4, 5년 쓰면은 수지타산 맞겠네. 그래서 대체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내가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려는 그런 학생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생계형 일자리가. 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수명이 90년 정도라고 보면 그 중에 내가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과 대응했을 때 내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점점 그 시기가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밥벌이를 하고 살지? 점점 힘든 시간에 도래하는.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나, 이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그 왼쪽 귀 옆에 거기 좌뇌 측두엽이라고 부르는 곳에 인간의 언어 중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영역이 막 발달해서 말을 잘하고 심지어 막 영어 같은 외국어도 잘하면 야, 너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 옆에 두정엽이라는 곳에서는요 수리 연산을 잘하고요, 논리적 추론을 잘하고, 공식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렇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그거 적용하는 능력을 저기서 만들어져요. 그 조 영역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너 머리가 좋구나, 수학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안 해요. 자신의 생각을 음악으로, 몸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엉뚱한 걸 상상하고, 감각이 발달해서 한 번 들은 소리, 한 번 맡은 냄새나 맛 잘 안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얘기 안 해요. 너는 예술로 빠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1.4kg, 약 1400cc의 저렇게 타원형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저 영역 전체를 애정하지 않아요. 좌뇌 측두엽, 그 옆에 수리 영역, 조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학교는요, 저기만 평가해요. 모든 평가는 숫자와 언어로 되어 있어요. 몸으로 잘 표현하는 애들은 점수를 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영역이 발달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요. 그래서 저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해 모든 공교육이 투입되고 모든 사교육이 저 영역에, 심지어 선행으로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똑같은 것들을 집어넣을까에 온 나라가 혈안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영역은 우리보다 인공지능이 한 수 위인 유일한 뇌 영역이에요. 저 영역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다 나아요. 근데 저기만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여러분들의 10대를 온통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쉽게 대체될 어른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육이 바뀌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학교 교육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 교육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를, 좌뇌와 우뇌를 전체를, 뭐 좌우뇌 정도가 아니라 뇌 전체를 골고루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과형이라, 나는 이과형이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잠재성의 반을 자물쇠로 잠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공학적인데 굉장히 인문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 근데 되게 예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교육은 어려울까요? 제가 상상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대 아이들한테요, 자,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 것 같은 걸 상상해봐라. 상상이 돼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뭘 필요할까를 생각하려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은 뭘 원할까,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걸 상상하고, 그래서 그 상상력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시계, 여러분들 시계 만들 수 있어요? 뜯어보고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라도 만들 수 있어요? 안경 쓰고 있죠. 여러분 이 안경 렌즈 갈아봤어요? 안경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고 살지만 사실은 그거를 하나도 못 만드는 굉장히 무능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게 돼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순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뭐와 뭐를 연결해야 되지? 그러려면 굉장히 기본적인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걸 만드는 공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든 걸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게 매력적으로 디자인해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쓰지? 어떨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가장 편리하게 쓰려면 얘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지? 아주 예술적인 방식으로 걔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과목별로 나누어서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예. 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모으고 나와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해서 협동해서 작업을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예. 이런 일을 내가 10대 때 20개쯤 하잖아요. 20개 세상에 없으나 너무 필요한 제품을 아주 근사하게 만든 경험을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만들 수 있고요. 예. 세상에 없는 걸 상상할 수 있고요. 인간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거로부터 너무 멀죠. 예.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할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살고 있나? 나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 숫자를 계산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평가받아서 한 줄 세우기 당하고 이런 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와 이세돌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내 옆에 있을 법한 인공지능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일, 이거는 아직 인간밖에 못하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딥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불러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를 시작한 인공지능 로봇 페퍼. 이미 개인과 기업에게 인도돼 거리의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一番大事な特徴は彼はやっぱり人の形をすることでいろんな人から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しやすくするっていう、のが一番の特徴です。ペッパー。はい、どうもです。質問しちゃっていい？いいよ。最近何か気になった番組ってある？番組？いろんな番組あるよね。それで何見たの？ニュース。ふむふむ、ニュース。面白かった。いい気分のまま一休みしちゃおうっと。いや話そうよもうちょっと。 일본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한 양로원. 이곳에서도 페퍼를 만날 수가 있다. 노인들의 말동무가 돼주고 레크레이션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는 페퍼. 이곳에서 노인들은 매일 30분씩 페퍼의 움직임을 따라 체조 시간을 갖는다. 페퍼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가 학습을 통해 인간과 교류할수록 감정을 읽는 능력 또한 향상된다. ああいうことは本当に一生のうちにあんまりないじゃない。珍しいじゃない。だからもう一緒に引き込まれてロボットと一緒にね。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로봇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페퍼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아닌 정서적 안정을 돕는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다. 最終的には家族がハッピーに過ごせるように楽しく過ごせるようにあるいはその苦しいことが減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がベースになってます。ペッパーはやっぱりこんなに大きくてこんなに人の形をしてて愛されるように作ってるのでそういうことをまずはやれるようにっていうのが僕らの願いです。 예, 자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로봇 페퍼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상당히 귀엽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귀엽고 얼굴도 어쩜 그렇게 하얀가 몰라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인지한다. 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공장에서 정교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정교해 보이지만 만들긴 더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페퍼처럼 저렇게 복도를 돌아다니고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프트뱅크라는 IT 회사가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지능을 높인, 예, 사람하고 감정 교류까지 하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잘 팔릴 거냐? 이게 세상의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여기에 집중이 돼 있고요. 굉장히 인기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는 건 좋은 점인데 아직은 우리 말을 충분히 잘 못 알아듣고, 예, 그래서 좀 한계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공부 얘기 아까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자, 좌내의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10대를 다 갖다 바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의 10대는 과연 어땠을까?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 저도 과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과학에만 빠져 있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내 중학교 때 친구들도 날 저렇게 봤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철학책이나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에서도 물론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지만 물리학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두루 공부를 하려고 애썼고요. 돌이켜보면은 공부를 왜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궁금한 건 되게 많아요. 예, 저거 왜 저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궁금하지만 그걸 잘 참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능력들을 배우게 돼요. 예,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저게 너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이거 나보러 하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고, 예. 그래서 삶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너 공부 왜 해? 모르는 거 알게 돼서 좋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고등학생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부 그냥 하니까 오지.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걸 공부하는 시간보다 세상이 시킨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현저히 많은 삶을 10대에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평생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평생 뭔가가 궁금한 거 더 알고 싶고 그걸 아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탄탄히 다지는 10대를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과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과학은 생활이다. 과학은 또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는데 허수연 학생. 예. 이 정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김원지 리포터가 지금 객석에 나가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과학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재밌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친구들은 진짜 필기 도구를 잘 챙겨와서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네. 강의 어떻게 들었어요? 평소에 정재승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인공지능에 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 뵀는데 한 말씀 하세요.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네. 그만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직업이 생길지는 아직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일은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스며들게 될 텐데 그 인공지능이 고장났을 때 시스템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네. 인공지능이요, 지금은 기술이
아직은 미완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잘 배우고 있냐면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거로 인해서 걔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하지 않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군이 대량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원하는가, 또 인공지능은 뭘 할 수 있는가, 이 기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폭넓은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질문 좀 더 받을게요. 예, 김원지 리포터.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궁금하다. 이렇게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게 좀 궁금해요. 그 다음은 더 안 적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1위를 다툴 만큼 네. 5위를 선정하고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지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드웨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1등을 해보고 나면은 맨 앞줄에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걷느냐에 의해서 길이 생겨요. 예. 근데 그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맨 앞에서 걸으면서 책임감 있게 길들을 만들어 나가 본 사람들은요, 그 앞에 막막한 어둠을 견딜 용기가 생겨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은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제일 좋고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 디지털 문명의 50년 역사를 온전히 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로서만 기능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음에 생각해내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을 주고 자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하는데 자,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일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훈련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그 큰 밑그림을 그릴 줄 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나와서 실패해도 좋으니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맡아주신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 청춘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더 채울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지도의 기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거는 이런 의미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열심히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여긴데 최종 목적지가 여기다. 거기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길을 그리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 이런 걸 잘 찾고 나면 여러분들을 세상이 놓아줘요.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도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네 꿈을 펼쳐라.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도를 그리는 일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주지 않아요. 누가 지도를 주면 그 위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도를 그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지? 나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내가 즐거울 수 있지? 그 세상에 대한 지도를, 그것도 지금 지도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의 지도를 그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혀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지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갖고 나서야 여러분들이 그 지도 위에서 길 잃지 않는 법을 이제 터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도의 기호를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세상에 나가서 지도를 그리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빨리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는 동안 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응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사회를 좀 더 젊은이들은 마음껏 실수하고 그런 실수 정도로도 우리 사회가 거뜬한 그런 건강한 사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오늘 정재승 교수님과의 이 만남이 여러분의 또 인생을 또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정재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